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2, 직장인이자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아직은 새내기 구독자이지만 사연을 듣다 보니 내에게도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작년만 해도 저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미 유부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사람 일 참 한 치 앞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짐작하시죠? 제가 아직 왜 싱글인지요. 저는 막 결혼 약속을 하고 양가의 인사까지 한 상황에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신다면 결혼 약속한 남녀라 하더라도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하실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이 본인이 짐작했던 것과 달리 형편이 좋은 것 같지 않아 결혼을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잣집인 줄 알았던 우리 집이 가세가 기우는 것 같다며 파혼했어요. 자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처가가 힘들어진다면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했죠. 냉정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갑자기 살기 힘든 형편이 된다면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의리를 중시하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남녀 간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충분히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쨌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제 인생을 나쁜 놈에게서 구제한 거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얘기를 시작하자니 저와 친했던 친구를 잃은 대신 남자친구를 얻었던 사연부터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참, 사람 인연 얄궂다 싶은 것이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와 연애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남자친구와는 취업 준비할 때 노량진에서 영어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같은 공부를 하던 친구와 학원에 다녔고 그 사람은 회사에 이미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쩌다 보니 6명이 같은 조를 짜게 되었습니다. 멀끔한 외모에 사교적이고 화술이 좋았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감형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친구도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시은아, 저기 저 사람 말이야. 되게 괜찮지 않아?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오징어 같은데 걔 중에 나온대? 어때? 내가 말 한번 걸어볼까봐. 뭐? 경이 너는 공부하러 와서 제밥에만 관심 있니? 그리고 사람한테 오징어가 뭐야? 몰라. 나는 토익 점수 무조건 잘 나와야 해서 다른 건 관심 없다. 너는 왜 그리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 이런 데 왔으면 괜찮은 사람 좀 스캔해보고 썸도 타고 그래야 공부할 맛이 나는 거지. 넌 그냥 가만히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어봐.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 친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서서히 말도 트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미혼의 성인 남녀들이 어울리면서 썸을 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인기남이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들끼리 다 같이 만날 때 말고 따로 만나자며 데이트 신청도 그 사람이 먼저 했어요. 저는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었고 같이 수업을 듣는 제 친구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고 인기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 관심을 보이나 싶었습니다. 몇 번 정도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고 수업 끝나고 저녁 시간에 맥주 마시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단둘이 만나기가 뭐해서 친구들과 같이 만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에게 처음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관심을 표현해도 어쩐지 미안해서 선뜻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종종 만나면서 친구는 그 사람에게 자기 어필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사실 제 친구는 인물이 없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뚱뚱했고 키도 작았어요. 집안 형편도 그냥 그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 사는 집 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작은 공장 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성인이 되어서도 늘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 딸이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다닌 친구입니다. 친구는 여왕벌 노릇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상하게 관심은 저에게 쏠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자기 컴플렉스를 집 잘 사는 행세를 하면서 커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 기업이라고 거기 사장이 우리 아빠세요. 저야 나중에 아빠 회사 들어가서 일해도 되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다른 회사도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영어도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와, 그럼 수진 씨 금수저 뭐 그런 거예요? 좋겠다. 우리는 다 흙수저라 자력갱생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마지막 보험은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겠어요. 금수저라뇨.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은수저쯤 되나요? 굳이 말하면 여기 제 친구가 다이아몬드 수저죠. 이 친구네도 아빠가 사업가거든요. 아빠끼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저랑도 친하게 지내게 된 거고요. 오, 그래요? 두 사람 완전 공주팔자시구나. 좋겠다. 나중에 잘 나가게 되면 우리 모른 척하지 않게 해요. 이것도 인연이잖아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인연으로 만날지 말이에요. 저는 친구가 말하는 동안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가 한 말의 거의 80%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그 친구 성격을 알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어 수강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냥 굳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조금 허풍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악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학창 시절부터 저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아빠가 우리 아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그 친구가 말한 건 제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친구 아빠는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시니까 알고 지낸 사이는 맞죠. 아빠는 조그맣지만 해외 수출까지 하는 부품업체를 운영하세요. 저는 아빠 일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대로 진학을 했고 졸업 후 가고 싶은 회사 여러 곳에서 원서를 냈지만 취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일을 배우기 바라셨는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친구 말대로 저야말로 아빠 회사에서 일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유학을 가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전공 공부를 더 심화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더 준비를 하자 싶어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던 거였고요. 저는 조용히 공부만 하다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 때문에 저도 공연히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 들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도 점차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남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고
제가 친구랑 같이 만나자고 하니 저에게 관심 있는데 꼽사리로 친구 껴서 만나기 싫다며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관심을 보이던 남자라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맘먹은 대로 되나요? 저 역시 관심을 보이는 그 남자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눈치가 빤한 거 아시죠? 그 친구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저를 어색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친구는 저에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저에게 관심 보이는 그 남자에게 몇 번 대시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딱 잘라 친구 마음을 거절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속마음을 말하고 난 후 그 친구는 저에게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저요? 기분 더럽고 황당했죠.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저인들 어쩌겠습니까? 제 잘못도 아닌데 친구는 마치 자기와 사귀는 사람을 빼앗은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냐? 처음부터 내가 관심 보이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뒤에서 여우짓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 정말 실망이다. 경희야, 너야말로 너 이러는 거 황당해. 내가 뭘 어째 하는데. 남자가 관심 보이는 거 알면서도 나 계속 너 생각해서 거절했어. 모임도 일부러 피한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너 몰래 사귀기라도 하니? 그리고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그 남자 마음인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 알았어. 사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나 싫다는 남자를 낸들 어쩌겠냐. 너는 좋겠다. 집에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다 가져서. 나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친구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저와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끝났다면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와 아는 지인들이 겹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아주 못된 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단톡방에서 따돌리고 퇴장시키기는 뭐하니까 지들끼리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죠. 이런 일을 겪으니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를 굳이 만나야 하나 싶어 한동안은 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영어 학원도 그만두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을 몇 개월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굳이 그런 친구를 뭐하러 만나냐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외려 잘되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죠. 나는 여자들 질투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성 긋는데도 징그럽게 굴더니 너한테 절교선언까지 해? 와, 여자들은 친구 사이 우정이 참 가볍구나. 가만 보면 네 친구 말이야. 너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너네 집만큼 그 친구도 잘 산다며. 아쉬운 것도 없이 자랐다는 사람이 고작 남자 때문에 친구한테 절교선언을 하다니 그런 친구랑 뭐 좋다고 계속 보고 지내려고 해? 그냥 너도 연락하지 마. 친구와 일방적으로 절교선언 후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까지 내서 나름 속이 상했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고 조용히 지내기로 선택한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 3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이었고 그때까지도 친구와는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 얄미운 면도 있고 저를 이용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고작 남자 때문에 절교했다는 사실이 저 역시도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친구도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제가 굳이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 하고 저도 친구와의 일은 기억 속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을 사귀다 보니 남자친구나 저나 양가 집안 사정은 훤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아빠가 사업을 운영하신다는 사실도 남자친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고 영세한 중소기업이지만 한창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였고, 종종 아빠와 만나 식사를 할 때면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얻기도 했죠. 특히 남자친구가 영업 쪽, 그 중에서도 해외 영업부를 담당하다 보니 아빠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신바람 나게 일 얘기를 아빠와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도 부모님께서 딱히 반대하지 않고 허락해 주셨어요. 어쨌든 자기가 우리 아빠 사업에 조금이나마 조언을 하는 일이 좋다나요? 우리 부모님도 스스럼 없이 결혼 전부터 사위 역할을 자처하는 그 사람을 무척 신뢰했고 좋아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집이 유복하고 화목했던 가정이라고 부럽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 집 사위가 돼서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은퇴 후 개인 택시를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지만 소소하게 아이 돌보미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셋이나 있어서 여지껏 노후자금을 모으시지는 못했다고 한 상황이었고요. 미리 저에게 남자친구가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했고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더 해가는 건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점도 남자친구는 고마워했고요. 결혼하면 자기가 집안일이니 뭐니 전부 다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해야 잡음이 없다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들었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둘 다 돈벌이 하고 있는 데다 시부모님이 자식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저는 남자 경제력까지 바라면서 까다롭게 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나름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저에게 잘해주신 편이에요. 오히려 어렵게 대하셨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자 노릇을 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랑 예쁘게 만나고 결혼하라며 말을 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모든 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남겨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쁠 때였지만 사실 그즈음 저는 거의 야근을 매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금리가 오르고 유가와 달러가 오를 때였고 아빠가 주력하던 수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부채 없는 회사는 없다고 하지만 높아진 금리 때문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위 직급 직원을 비롯해 임원들은 자기 성과급을 반납하고 아빠 회사를 어떻게든 버티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빠 회사에서 일한 지 거의 3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위기를 겪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빠도 말씀하시길 IMF 때도 죽지 않고 버텼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결혼 준비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수에 당분간 올인하기 위해 생산 라인도 바꿔야 했고 직원들 인사도 새로 해서 조직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재직한 지 20년이 넘는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까지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사실이지만 저와 몇 년 전 절교한 경인의 아빠도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퇴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냥 본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제 친구 아빠라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곤란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아빠 사업이 안 좋은 상황에 빠질까봐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당연히 결혼할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소연하듯 남자친구에게 힘든 얘기를 털어놓고는 했는데요. 이게 제 미래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 상사분들은 대부분 다 성과급 반납하고 휴가도 안 쓸 정도야. 제조 원가 싼 중국 회사 때문에 자꾸 계약도 성사가 잘 안 되나 봐. 나도 애는 쓰고 있는데 어쩌겠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니 더 큰일이다. 좋아줘야 하는데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더 걱정이야. 이러다가 부지불식간에 망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남자친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민을 말했습니다. 설마 네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정도로 엉망인 회사는 아니잖아. 걱정 마. 금방 좋아지겠지. 근데 월급까지 반납할 정도면 사정이 많이 안 좋긴 한가 봐. 나도 회사 재정 상태는 정확히 몰라. 근데 하루아침에도 회사가 망하긴 하더라. 보험 결제 못하면 하루아침에도 망하는 거지 뭐. 아직 우리 회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힘들긴 할 것 같아. 아휴, 그래? 걱정이다. 근데 혹시 네 월급도 자진 반납한 건 아니지? 우리는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하필 이럴 때 장인어른 회사가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마음이 불편해. 아빠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하니까 저보다도 한숨을 크게 쉬면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자기 일처럼 고민해주는 그 사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빠가 정말로 많이 힘드셨는지 그즈음 저를 부르시더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견례 날짜와 이듬해 봄으로 잡은 결혼 날짜를 조금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빠 회사가 정말 심상치 않게 힘들구나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말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미루라면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우리 집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주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가장 컸죠. 그런데 상견례와 결혼 날짜를 미루자는 말을 하니까 남자친구는 예상보다 더 언짢아했습니다. 뭐? 결혼을 미뤄야 할 정도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부모님은 벌써부터 주변에 나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다 말씀하셨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아빠가 오죽 힘드시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 어차피 내년 봄인데 가을에 결혼하나 겨울에 결혼하나 뭐가 달라.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남자친구는 얼굴까지 벌개지도록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정도였던 거야? 그럼 당장 집도 얻기 어렵다는 거네? 오빠가 정 원래 날짜에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둘 힘으로 모자란 돈은 대출받아서 얻어야지 뭐. 근데 시작부터 빚내기 싫다고 한 건 오빠잖아. 지금은 방법이 없어. 그냥 우리 아빠 말대로 하자. 응? 생각해보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예비시댁에 잘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저는 남자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건요. 남자친구와 일주일에 넘게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만나지 않은 날에도 하루에 두어 번은 늘 습관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았어요. 여느 연인들이 그렇듯이요. 점심에 뭐 먹었는지 물어보는 소소한 내용으로요. 하지만 갑자기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연락이 안 되자 처음에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두절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저는 화보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싶어 예비 시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죠.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대체 왜 그리 연락이 안 된 거야? 나 진짜 걱정한 거 알아? 무슨 일인데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연락도 다 무시한 건데? 걱정되는 마음이 컸지만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대답이 참 심플하더라고요. 우리 그만 만나자. 나 너랑 결혼 고민하느라 연락 못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불안하게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이거야. 우리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잖아. 서로 손해 안 보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곧 화가 났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화로 대뜸 통보하다니요. 파혼하자고? 지금 연락 두절 일주일 만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좋아. 파혼하자는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갑자기 나 싫다는 사람 붙잡는 일 나도 취미 없거든? 이유는 너도 짐작가지 않아? 당연히 너네 집 망할까봐 그러지. 나는 결혼해서 내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지 추락하는 건 원하지 않아. 너네 아버지 회사 망하면 너한테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빚이라도 떠안아봐라. 그것만큼 끔찍한 게 또 어딨겠냐? 난 이런 결혼을 못해. 우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조용히 각자 정리하기로 해. 혹시 남녀가 헤어지는데 최악의 이별 방법이 뭔지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수 이별, 전화 통보 이별 또는 환승 이별이라고 하죠. 저도 최악의 이별 방법으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사귄 시간이 3년이 넘는 시간인데 그동안 마음을 나누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매달리기 싫었습니다.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을 붙잡기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먼저 따라다니고 사귀자고 한 것도 전부 저의 배경을 봤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저는 속상한 마음을 일에 매달리며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해본 적 없던 운동도 하며 몸을 괴롭혔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생각했던 예비 사이가 먼저 파혼을 요구했다는 것에 내색은 안 하셔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예비 사위였던 그 인간 얘기는 안 하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래도 이놈저놈 해가시면서 괘씸하다는 표현을 하셨지만요. 다음에는 꼭 선봐서 비슷한 집안끼리 혼사를 해야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는 파혼한 이후에는 딱히 누굴 만나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 사람 많이 좋아했습니다. 집안 차이나도 결혼 주저하지 않을 만큼 계산적으로 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헤어지는 이유가 우리 집 가세가 기우는 것 같아 싫다니요. 내 마음이 그 사람과 같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괴롭더니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상처는 남아있을지언정 아픔은 무뎌지게 되었죠. 그동안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헤어진 그 사람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문자 한 번 보낸 적 없었고 그 사람 역시 저에게 단 한 번도 아쉽다는 연락은 없었네요. 심지어 둘 다 그 흔한 SNS도 하지 않아서 아예 소식은 모르고 지낸 거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기억 저편으로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저도 어느 정도는 예전 연애할 때를 떠올려도 괜찮을 정도의 상태가 되더군요. 그런데 그 무렵
예전 취업 준비할 때 남자친구 문제로 절교했던 친구 경희가 불쑥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딱 한 줄의 문자로 말이죠. 잘 지내니? 나 결혼해. 예전 철없을 때 기억은 있고 이제는 친구로 지냈으면 해. 연락해줘. 저는 문자를 받고 한동안 답문을 하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워낙 안 좋게 절교를 했다 보니 갑자기 나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며칠 후 저에게 친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온 전화를 피하긴 뭐해서 일단 받긴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해하는 저와는 달리 친구는 마치 어제까지 연락하고 지낸 사이처럼 이러더군요. 잘 있었냐? 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어쩜 한 번을 연락을 안 하고 사냐? 세월이 대체 몇 년이냐고. 그러네. 벌써 우리 연락 안 하고 산 지도 3년이 넘었지? 근데 갑자기 연락을 주고 어쩐 일이야? 넌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너랑 연락 끊고 후회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이제는 연락 좀 하고 살자. 그런데 친구가 그동안의 얘기를 어쩌고 하며 의미 없는 수다를 혼자 떠들더니만 글쎄 결혼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2주 후에 결혼해. 너도 꼭 와줬으면 해서 전화한 거야. 조금 급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네 생각 많이 나더라. 괜히 결혼할 때 돼서 연락한 거냐며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나 결혼 전에 꼭 한번 만나자. 청첩장도 주고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결혼 축하해. 근데 어쩌지 내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선약이 있어. 하지만 결혼식은 꼭 가도록 할게. 청첩장은 됐고 장소랑 시간만 보내줘. 따로 만나는 건 너 결혼하고 나서 보는 걸로 하자. 결혼 얘기를 듣자마자 아, 자기 결혼한다고 연락한 거구나. 조금 마뜩찮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긴 싫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주면 결혼식장도 꼭 가겠다고 약속했고요. 친구가 말한 결혼 날짜에 저는 원래 있던 약속도 미루고 서울에서 나름 핫하다는 웨딩홀에 갔습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원래는 저도 이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길 친구 결혼식이라고 와야 하다니 기분이 뭔가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친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축의금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시간과 장소가 안내된 전광판을 보는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부 최경희, 신랑 김영준. 아무리 영준이라는 이름이 흔하다고는 하나 하필 저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었거든요. 바로 1년 전에 저와 파혼한 전 남자친구의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결혼을 해도 내 전 남자친구와 동명이인과 결혼을 하나 싶어 기분이 별로였는데 결혼 장소로 가서 축의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신랑 쪽 가족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김영준, 저와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 저의 시부모님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신부 대기실에 인사하러 갈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신부 아버님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 제조부 공장장님인데 당연히 저를 알아보셨고 아빠가 보낸 화환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친구 아빠의 인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는 결혼 소식을 알린 친구. 친구가 결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신랑 될 사람이 저와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잠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에게 입이 찢어져라 인사를 하던 친구의 신랑, 과거 저와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파혼한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 역시 저를 보자마자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사람의 부모도 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다급하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는 아마도 제가 복수라도 하러 식장에 찾아온 줄 아셨나 봅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오히려 웃음이 나온다는 거 아실까요? 저는 이 상황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잠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자며 저를 이끌더군요. 하지만 북적거리는 식장에서 남의 눈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남의 눈을 피해 손님인 척 신부 대기실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온 거야? 설마 너 나랑 예전에 파혼한 일로 앙심이라도 품은 거냐?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영준 씨는 내가 그런 치사한 사람으로 보여? 나 경이랑 친구였던 거 알잖아. 결혼한다고 연락받아서 온 것뿐이야. 근데 신랑이 누군지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었네. 자기가 나 이겼다는 거 알려주려고 나한테 연락했나 봐. 황당하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주웠는지도 모르고 결혼하다니 말이야. 그래, 내 친구는 뭐 영준 씨 조건에 부합하는 게 있었나 봐? 당연하지. 나 경희 아빠 회사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야. 경희네 아빠도 사업하시는 거 알지? 나름 되게 탄탄한 중소기업이래. 위태위태한 너희 아빠 회사랑은 비교도 안 되지. 암튼 부탁이니까 제발 소란 피우지 말고 나 모른 척 해주고, 응? 네 친구 결혼 축하나 하고 밥이나 먹고 가. 그럼 그렇죠. 그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친구와 결혼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전 영어학원 다닐 적에 부잣집 딸내미 행사하고 다니던 그 친구 말을 믿고 있다니요. 듣자니까 아마 친구는 솔직하게 말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이 인간이 친구에게 연락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처럼 결혼할 리 없는 일 아니겠어요? 황당하다.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내 친구한테 만나자고 먼저 연락한 거지? 나한테 받아먹을 콩고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타깃을 바꾼 거잖아. 내 말 맞아? 야,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 뭐 하려고. 그래, 내가 먼저 연락했다. 안 그래도 경이 나 좋아했었잖아.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나를 좋아하더라고. 집도 잘 살고 아빠 사업도 내가 물려받았으면 하는 말을 하길래 결혼 밀어붙였다. 됐어? 근데 너는 망해가는 회사는 어쩌고 꽤나 멀쩡해 보인다? 내 걱정은 마. 미안한데 영준 씨 예상은 틀렸어. 우리 아빠 회사 안 망했고 나야말로 그동안 일에 파묻혀 살면서 회사는 더 좋아졌거든? 원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잘 되는 법이거든. 내가 아빠 회사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봐? 그러자 저의 말을 듣고 그 사람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한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봤을 때 내 친구 경이 영준 씨 네가 너무 좋아서 당장 들통날 거짓말을 했나 보네. 어쩌니?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모르겠다. 저는 입가에 웃음까지 띄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인간이 의아해하면서 되물었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경희가 거짓말을 하다니?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줄게. 경희 아빠가 사업을 한다고? 경희가 사장 딸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여기 온 하객 아무나 한번 붙잡고 물어봐라. 그 말이 맞는지. 경희 아빠 사업하는 사람 아니거든? 경희네 아빠, 우리 아빠 회사 공장장이야. 한창 우리 회사 힘들 때 명퇴까지 권유받았는데 안 나가고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희네 아빠라고. 알겠니? 예전 경희가 학원 다닐 때 허풍 떤 걸 그대로 믿었구나. 어쩌니? 그래도 결혼할 때는 솔직했어야지.
이건 경희가 잘못했네. 뭐? 너 지금 그 말 사실이야? 그럴 리가. 경희가 분명 자기 아빠 사업한다 그랬는데 네가 모함하는 거 아니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겠니? 못 믿겠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아빠 회사에 전화해보든가. 어쨌든 나는 다 알려줬다. 아, 속 시원해. 이제 나 신부랑 인사 좀 해도 될까? 너무 자리 비우지 마.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야,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경희 아빠가 사업하시는 양반이 아니고 네 아빠 회사 공장령이라고? 너 확실해? 정말 그렇다는 거지? 그래. 확인해봐. 아니, 다른 사람에게 굳이 확인할 것도 없겠네. 경희한테 직접 지금 물어봐. 저는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는 경희는 홀로 대기실을 지키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왜 이제 왔냐며 사진을 찍자고 반갑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은 됐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진은 됐어. 오늘 여기 올 때까지는 너 축하해줄 생각으로 온 건데 지금은 축의금 맞는 게 다행이다 싶어. 너 정말 웃기는 애다. 너 말이야. 신랑이 내 전 남자친구인 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결혼식을 오란 말을 할 수 있니? 그러자 친구 표정은 조금 전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이 싸하게 식은 얼굴로 대꾸하더라고요. 뭐, 그래, 알고 있었어. 너한테 확실히 알려주려고. 어쨌든 저 남자 차지한 건 결국 나잖아? 이렇게 될 거 왜 나랑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니? 듣자니까 너 회사 힘들 때 헤어졌다며? 그래, 정확히 말하면 너 신랑 될 인간이 우리 집 갓에 기울었다고 싫다고 파혼하자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너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너 말이야, 아주 대단한 거짓말을 했더라? 그때 친구는 당황스러운지 뭐라 대꾸를 못하더군요. 그때 제 뒤로 전 남자친구가 등장하면서 친구 얼굴은 더 굳어버렸습니다. 야, 경희 너, 내가 지금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너희 아빠가 수진이네 회사에서 일하는 공장장이라며. 정말이냐고? 그런데 왜 나한테 사업하신다고 거짓말했냐?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빠 앞에서 미리부터 사업 욕심내지 말라고 당부한 게 다 거짓말 때문이었냐? 어쩌자고 나를 속인 건데? 우리 결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 인간은 거의 개거품을 물며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친구도 만만치 않은 성격임에도 부들거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사업 안 하면 결혼 깨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래. 나랑 결혼하겠다는 이유가 정말 뭐라도 얻을 게 있어서인 거냐고. 당연하지. 너같이 외모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인데 그럼 내가 너랑 왜 결혼한다고 생각한 건데? 아, 진짜 황당하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저는 두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고 싸우는 꼴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했습니다. 어쩐지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이러니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둘이 똑같아.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더 좋은 조건 찾겠다고 의리 저버리는 놈이나 친구 남자 다시 잡아보자고 거짓말하는 년이나 둘이 아주 너무 잘 어울려. 내가 보기엔 둘이 똑같이 교활해서 너무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식은 해. 사람들이 축의금 다 할 텐데 그거라도 받고 정산해야지. 안 그래? 물론 나는 안 할 거지만 말이야. 암튼 꼴 좋다. 영준 씨,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네가 쌓은 업보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니겠니? 암튼 난 간다. 둘이 결혼식 웃으면서 잘하고. 신부 화장이 번지도록 친구는 울고 있었고 전 남자친구는 그런 친구를 마구 다그치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결혼식장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찌나 고소하던지. 잠시나마 예전에 그 인간과 헤어지고 아파했던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 세상 아닌가요? 그 인간 자기 손아귀에 들어올 돈만 우선시하다
자기 삶을 자기가 깎아먹은 거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 마음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 맞죠. 그 두 사람 결혼식만 올리고 영영 끝냈다고 듣긴 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결과라 놀랍지도 않았네요. 그 친구 아빠는 얼마 전 드디어 우리 아빠 회사에서 퇴직했고 저는 아직 아빠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차기 회사 대표로서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정말 승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묻고 싶네요. 저는 감히 제가 이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사연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들어주셨다면 좋겠어요. 웃을 일 없는 세상인데 그래도 못된 놈은 꼭 벌 받는다는 세상 이치를 제 사연 통해 들으시고 통쾌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